몸이 터지지 않고 어떻게 자기보다 100배나 더 큰 알을 삼켜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해상 플랑크톤 중에서 요강류로 불리는 갑각류의 일종입니다. 요강류란 노처럼 생긴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이것은 밑으로 알을 지니고 있는 암컷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알에 디노스 포리스가 막와서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디노스 포리스는 쌍편 모조류의 생식세포일 뿐이며, 쌍평 모조류는 플랭크톤 중의 스타입니다. 식물성일 수도 있고 동물성일 수도 있으며, 혹은 번갈아 한쪽에서 다른 쪽의 성질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원숭이에서 진화되기 훨씬 이전 우리들이 해초의 후손이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쌍평 모조류는 그리스어로 빙빙 도는 해초를 뜻하는 와편 모조강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갑각류의 알을 빨아먹는 이 쌍편 모조류의 흡입기관은 완전히 동물적이랍니다. 요강류 알의 내용물을 빨아먹음에 따라 쌍평 모조류의 몸은 부풀어집니다. 점점 더 부풀어져서 완전히 터질 것처럼 되면 여러 개의 세포로 분열하게 되고, 이 세포들은 빨아먹을 또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동물과 식물 사이에서 주저하는 이 유기체가 어떤 것이건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알을 만들어낸 것은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란 점입니다. 이 다시마 속의 해초들은 우리 인간의 정자와 같은 남성 세포들이 난세포에 수정을 시키고 싶어하며 주위를 맴돌을 때 혈미경 렌즈에 포착된 이것과 같은 난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단 한 개의 남성 세포만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난세포의 몸 안은 자유롭게 드나들을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생명이 최초의 알을 물속에다 낳은 것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알은 물속에서 수분 결여와 커다란 기온 차이로부터 보호되었었죠. 여러분이 태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위에는 양분 저장소가 에워싸고 있고, 그것은 바로 막 속에 쌓여있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까지 먹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어의 알포막처럼 별로 질기지 않은 막으로 된 알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여러분을 보호해 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화에서 나오는 순간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은 전자현미경을 통해 겨우 눈으로 볼 수 있는 미세한 분비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분비선엔 효소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갖춰져 있죠. 여러분은 그 분비선을 난포막에다 갖다 댑니다. 구멍 뚫기는 화학작용에 의해 이루어지죠. 그러나 뒷걸음질 치면서 밀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되돌아가는 걸 막는 가시 모양의 돌기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앞쪽으로 밀게 되면 오히려 막 안에 가로막히게 돼버립니다. 심각한 경우는 여러분이 상당히 질긴 난포막 속에 들어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아주 작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꼴뚜기의 태아라면은 반 정도 두꺼운 껍질을 뚫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는 부화를 위한 분비선엔 3개의 효소로 된 세포띠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좀 더 확실히 뚫기 위해 화학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막 뚫기는 뒤쪽에 난 돌기의 기계적인 뚫기 작업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돌기가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러나 부화하는 순간엔 머리 하나에 여러 개의 발을 가진 두 종류란 것을 이용하십시오. 즉, 발들을 난품하게 대고 밀도록 하십시오. 이보다 훨씬 힘든 경우는 유연하면서도 질긴 막입니다. 이 경우는 가장 나쁜 경우로 여러분이 뼈 오징어 알 속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여러분의 부하를 돕는 분비선은 훨씬 굵고 천천히 피막을 용해하는 효소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후진을 해서 나오는데 몸에 덮여있는 선무의 도움으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멍이 열리게 되면 지느러미를 내놓고 외마귀로 지느러미를 누르십시오. 뒤로 빠지지 못하게 그렇게 기대어 놓고 나면 반동을 이용해 움푹 들어간 부분을 한번 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바깥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미 알 속에 있었을 때의 저장 양분은 여러분이 어른처럼 알아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다 예측을 해놓았으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위장할 수도 있으며 먹이도 잡을 수 있는 미니 뼈오징어랍니다. 바닷속의 알 중에 가장 투명해서 속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외오징어의 알입니다. 물론 100여 개의 알이 연결되어 있는 줄의 막을 벗겨야 하지만요. 알 속에 들어있는 외오징어의 태아가 난프막을 뚫기 위해 지느러미에 나 있는 부화용 분비선을 어떻게 돌출시키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는 효소로 가득한 몇몇 세포들까지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효소들이 바로 피막의 젤라틴을 화학적으로 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징어의 태아를 덮고 있는 선모들은 계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바닷물과 차단돼 있는 이 젤라틴 질의 장벽을 뚫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은 물에다 알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않고 가짜를 만들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마다 가스카르 혹은 실론의 강에 사는 색깔 있는 물고기들에게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고기의 대부분의 암컷들이 입안에다 알을 넣고 품는 것처럼 수컷들은 꼬리에다 가짜를 만드는 속임 수법을 찾아냈었습니다. til라피아의 암컷이 산란을 하면서 산란한 알을 입으로 주워 모으면 정자를 방출할 준비가 된 수컷은 정자가 나오는 구멍 가까이에 있는 뒷지느러미를 암컷에게 보입니다. 여기 동그란 점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컷을 속이는 가짜 알들이랍니다. 아직도 흘러다니는 알들이 있군. 하면서 암컷이 덥석 물려고 하면 그때 수컷은 암컷의 입안으로 정자를 내보내죠. 그러면 그 정자들이 알을 수정시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을 먹는 것 같아도 암컷은 새끼를 입속에서 키우는 중입니다. 우리들이 남아메리카에 와 있으니까 브라질로 가보기로 하죠. 여러분은 알을 눈처럼 희게 하기 위해서 휘젓는 개구리를 아십니까? 크기가 겨우 3cm 되는 아주 작은 개구리입니다. 암컷이 산란을 할 때 수컷은 앞발로 암컷을 꽉 껴안습니다.
암컷이 알을 배출할 때마다 수컷은 암컷의 엉덩이 부분에다 바구니 모양이 되게 뒷발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10분의 3초 동안에 암컷이 내보낸 알과 젤리 같은 것을 받고 자신의 정자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즉시로 다리를 뒤로 뻗고 돌려서 그것들을 휘저으면 밀도가 높고 들러붙는 거품이 생기게 됩니다. (18초마다) 한 번씩 3초 내지 4초 동안 이런 식으로 총 30분이 넘게 거품을 휘젓게 됩니다. 느린 속도로 보면 어떻게 발을 돌려서 알을 거품에 섞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일이) 지나면 거품에서 올챙이들이 나오고 거품은 48시간 안에 용해돼 버립니다. 진화의 개념으로 볼 때 거품을 만드는 이 개구리는 반만물에서 해방됐음을 걱정하는 양서류의 상징이 아닐까요? 어떡하지? 어디에다 알을 깐단 말이야? 땅에다? 아니면 물에다가? 물이지만 일시적인 포장이 되는 거품이 섞인 물에다 해야지. 게다가 육지를 정복할 당시 모든 게 수중 동물들이 이 식물들에게 앞에 가세요. 뒤따라갈 테니까요. 광합성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보게요. 그리고요, 알을 물에서도 만들었으니까 공기 중에서도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한 것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곳 카나리아 군도와 같은 기후의 지역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종려나무로 여겨지는 소철입니다. 종려나무는 진화상으로 볼 땐 아주 젊은이들이죠. 반면에 소철과 식물은 2억 5천 년 전에 고생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철의 암나무는 알을 낳는답니다. 수정이 안 된 한 배주라고 하는 거죠. 수정이 되려면 봄에 수나무에서 나오는 수꽃의 꽃가루가 바람에 실려와야 합니다. 배주를 만드는 살아있는 또 다른 화석은 높이가 30m까지 자라는 은행나무입니다. 이곳은 프랑스의 생실피스로리의 마을입니다. 중국에서처럼 은행나무가 귀하게 여겨지는 일본의 한 황제가 일본에다 철도를 놓아준 한 프랑스인 기술자에게 은행나무를 선사했었습니다. 은행의 암나무에 열리는 은행알은 고약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심고 싶으면 꼭 수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미국의 뉴욕 5번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화석이 자동차의 배기장치에서 내뿜는 오염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기 때문이죠. 은행나무는 공룡이 자기 가지 밑에 와서 알을 낳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알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공룡알이 발견되는 남부 프랑스의 액상프로방스 근처에서 발견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건조되지 못하도록 쌓여있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룡알 껍질이 학자들의 관심을 무척 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3,800배 확대한 한 새알 껍질에 나 있는 한 개의 호흡구멍입니다. 괴란에는 이런 구멍이 평균 10,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점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계란을 물속에 넣어보십시오. 난토막과 껍질 사이에 자연히 미리 만들어 놓은 튜브에 공기를 주입시켜 주십시오.
처음에 공기방울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멍이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21일간 알을 품는 동안 한 개의 계란이 6리터의 산소를 소비하고 4.5리터의 질소와 11리터의 수증기를 발산합니다.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알의 전도성이라고 부릅니다. 알에 이런 구멍이 많이 나 있을수록 전도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룡알들의 전도성은 그에 비교될 수 있는 새알의 전도성보다 180배 정도나 훨씬 높다는 것을 학자들이 증명해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공룡들은 아마도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의 무덤새들이 하는 것처럼 알을 파묻었을 겁니다. 흙과 낙엽이 섞인 흙더미 밑은 산소가 희박하므로 알은 굉장히 높은 전도성을 필요로 합니다. 껍질을 까고 나온 어린 새는 흙더미 밖으로 올라갑니다. 아마도 새끼 공룡들도 이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진화상으로는 훨씬 현대적인 알인 뱀의 알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뱀들의 발전적인 분산과 그 종류의 굉장한 다양성은 대략 2천만 년 전에 시작됩니다. 마지막 것들이 6천만 년 전에 사라졌던 공룡에 비교한다면 최근인 셈이었죠. 진화하면서 알의 부화도 현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딱딱한 껍질이 아닌 유연한 막으로 된 이 알은 왕뱀의 알입니다. 이 뱀은 길이가 2m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산으로 독이 없는 뱀 람프로펠티스 제트루스입니다. 이 뱀은 바위나 성벽에 난 구멍에 살며 알은 부식토에다가 낳습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되는 온도는 25도 내지 27도 정도입니다. 새끼 왕뱀의 이 끝에는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작고 단단한 돌기가 있는데도 이 유연한 막을 뚫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일 뱀을 기르는 사람 집에서 이런 일이 생길 경우 얼른 껍질을 찢어주어야만 합니다. 불행히도 이 경우는 너무 늦어서 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때 구조된 다른 아기 뱀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이 단단한 껍질로 보호를 받는 알을 공기 중에서 만들면서 식물을 모방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최초의 소철과 식물이 나타나는 석탄기 때부터 여전히 어설프게 나르는 이 풀잠자리는 자기 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알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뻣뻣하고 가는 주리에다가 알들을 낳는답니다. 줄기의 높이는 15mm 정도에 달하는데 예를 들어 개미들이 알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기에 충분한 높이입니다. 새들은 이것들을 습기가 많은 숲에서 자라는 밑둥이 가느다란 작은 버섯들로 생각하게 됩니다. 받침대 위의 알이란 동물계에선 유일한 보호 시스템이죠. 이 새의 알이야말로 보기 드문 알입니다. 학명이 지지스 알바인 이 새는 기분에 따라 감동적으로 보일 수 있거나 혹은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새입니다. 이 새는 제비갈매기과의 한 종류입니다. 검은 테두리가 젖은 큰 눈을 가진 아주 흰 새입니다.
모피라는 미국인 조류학자는 이 새들이 열대섬 하늘을 돌아다닐 때 어찌나 희고 날렵하고 우아한지 마치 날아다니는 유령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번식기 때에 단지 하나의 알만을 낳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귀한 알을 둥지에다 낳는다고 생각하시겠죠? 둥지는 무슨 둥지겠어요? 깎아치를 듯한 바위 위에다 알을 낳는답니다. 이보다 심한 경우는 나뭇가지 위에다 낳는 것인데 어떻게 알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만일 포식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낳기 위해서라면 잘못한 것이겠죠. 뱀들이나 큰 도마뱀들 혹은 종려나무에 기어오를 줄 아는 무리들 때문입니다. 물론 이 새도 알을 보호합니다. 갑작스레 몸을 움직여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이 경우 대개알은 부화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 어미새는 껍질을 치우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은 끝난 셈이죠. 이 어린 지지스 새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개사와 같은 재질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한 경우 부리와 발톱으로 꽉 달라붙죠. 하기야 바위보다는 나무 위가 훨씬 낫답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게 이롭죠. 만일 떨어지게 되면 죽게 되겠고요. 이상한 것은 이 어린 새들은 날 수 있게 됐는데도 알을 까고 나온 곳에서 어미는 오랫동안 하루에 2번씩 물고기를 물어다 준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하고 사람들이 말하듯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를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부터는 잘 알아서 하고 잘 자라고 번성해서 알을 하나 만들도록 하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12개라고 할 걸 그랬나 보군. 그러나 하나라고 했지. 그러나 단 하나라고는 하지 않았단다. 그리고 아무 곳에다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지도 않았지. 그런데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대는 태평양의 섬들에서 그렇게 하다니. 만일 이 행렬을 하면서 소원을 빈다고 하면 그것은 이 행렬 모충의 적인 인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일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이 행렬 모충에게 어떠한 학명을 지어주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어로는 경이로움을 뜻하는 토마와 나는 합니다를 뜻하는 포에오를 어원으로 하는 토메토 포에아입니다. 고대 시대에 토메토 포드는 고개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곤충학자들은 이 유충들이 봄에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변태를 하기 위해 양분을 취하던 소나무에서 일렬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감탄을 했었습니다. 감탄을 하다가 화를 내게 됐죠.
먼저 이 유충들이 따끔거리게 찌르는 데 대해서는 화가 났고 떨어져 나가는 긴 털로 자신을 보호한다는 점에는 감탄을 했습니다. 이 털은 굉장히 가렵게 하며 만일 바람에 의해서 눈에 들어가게 되면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유충들이 지중해 주변의 소나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었죠.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내 소나무를 건드리지 말라고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세상에 소나무에겐 주인이 없단 말이야. 이 소나무가 왜 네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유충들이 반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직접 가서 그렇게 말들 해보시지. 오슬로 C로는 2,500m 두께의 빙하와 함부르크 C로는 1,000m 두께의 빙하가 있었죠. 만년 후 지구가 더워지면서 북부 독일은 산성 토양의 모래가 많은 평평한 땅이 남게 됐습니다. 이곳저곳에 어마어마한 빙하로 침식되고 무디어진 바위들만 몇 개 있을 뿐이었죠. 먼저 숲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선 인간이 숲을 베어버리자 히드로 가득한 황야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히드를 없애려고 황원에다 양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양들 덕분에 히드는 더 잘 자라고 꽃도 많이 피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인간은 벌을 키워 꿀을 얻었죠. 그런데 수백 마리의 벌들로 인해 거미의 수가 급증하게 됐고 거미는 벌을 잡아먹기 위해 히드에다 거미줄을 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양들이 히드를 뜯어먹으러 오면서 발로 거미줄을 걷어버렸기 때문에 히드나 거미가 수세기 동안 알맞게 균형이 잡혀왔습니다. 그 후 20세기에 와서 농부들은 황원을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됐습니다. 그러자 은밀하게 숲이 다시 등장하게 됐죠. 독일 시인 하이니 하이네가 황원을 절망적일 정도로 납작한 여성의 가슴에 비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독일인들은 자신들이 황원을 사랑했음을 알게 됐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은 옛날의 모든 농업 생태계가 현상을 유지하게 됐고 국가가 경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낭만적인 산보를 하고 싶다는 요청에 의해 양이니 벌이니 모두가 환경 공무원이 된 셈입니다. 보았죠? 나도 자연을 존중할 수 있다고요 라고 인간이 말합니다. 그러나 종류가 다른 이 벌들은 의의가 있다며 인간은 인간을 만족시키는 자연을 존중하고 그걸로 자연을 인식한다고 반박을 가할 겁니다. 이 벌은 흔히 나뭇잎을 자르는 벌 혹은 도배장이 벌로 불리는 호박벌입니다. 전 세계 1,000종이 넘게 퍼져 있는데 모두 다 혼자 살며 전혀 집단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큰 턱에 뾰족한 가위로 이 벌은 아주 둥글게 꽃잎을 잘라냅니다. 자른 잎을 몸에 감고 한 마리가 한 개씩 땅이나 벌레 먹은 나무를 파서 만들어 놓은 집에까지 가져옵니다. 구멍 안에 벽을 도배하기 위해 구멍 한쪽으로 잘라온 잎을 밀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 꽃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꿀과 꽃가루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가져온 양식들을 모아놓고 곧 태어날 새끼가 먹을 수 있게끔 그 위에다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또다시 나가서 동그랗게 꽃잎을 잘라다가 아기방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벌들이 수정시키기가 가장 까다로운 꽃인 개자리풀의 꽃에게
수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벌이 이 벌임을 사람들은 알아냈습니다. 집벌들은 이 꽃의 작은 꽃뿌리 속으로 들어가기엔 몸이 너무 크답니다. 게다가 개자리풀은 가축들에게 좋은 먹이가 됩니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에선 혼자 사는 벌을 위한 시민 아파트를 지어주었습니다. 사실 단독 스튜디오랍니다. 그런데 건축업자는 모든 걸 다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파트 건물 앞에는 개자리풀 슈퍼도 있고요. 길 다른 편에는 원하는 꽃잎을 자르러 갈 수 있는 공원도 있고 보호 게시판까지 있답니다. 벌들이 지나가는 길이니 천천히 운전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인간은 이 일에서 자연이 우리를 혼자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이 벌들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 이상한 놈들이야. 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죠. (20세기) 초 아프리카 앙고라의 한 숲가에 자리 잡은 작은 예배당 안에서 한 포르투갈인 선교사가 촛불을 막 껐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배당 안으로 새 한 마리가 들어와서 제단 주위를 훨훨 날았습니다. 선교사는 새에게 하나님의 제단에 온 걸 환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 신부는 얼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가 성실 피스예로부터 수입해온 값비싼 양초들을 쪼아먹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이번엔 넌 이것 말고는 쪼아먹을 게 없느냐 하고 하면서 새를 내쫓아 이 새는 밖으로 나가더니 20여 미터 떨어진 나무가지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새들을 쳐다보려면 정면으로 쳐다보는데 이 새는 몸을 비스듬히 해서 선교사를 쳐다보고는 몇 비둘기처럼 추루루 추루루 하고 울음소리를 냈었습니다. 선교사가 다가가자 새가 피하더니 좀 더 멀리 떨어진 나무가지 위로 날아가 앉고선 다시 추루루 추루루 하며 울어댔답니다. 점점 호기심에 끌리게 된 선교사가 새를 쫓아가 봤더니 새가 야생 벌통이 있는 나무 앞에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교사는 꿀이 있는 곳까지 나를 인도하기 위해 새가 제단으로 내려온 것이야. 하늘에서 내려보낸 게 아니면 무엇이겠어 라고 굳게 믿으며 속으로 생각했었답니다. 요즘 이 기적 같은 사실이 설명되어졌습니다. 이 새는 라틴어로 앵디카로르로 불리는 꿀길잡이입니다. 실제로 이 새는 인간에게 기꺼이 야생 벌통이 있는 곳을 일러주고 인간이 그 벌집을 열기를 기다리죠. 꿀 때문이 아니라 밀랍 때문이죠. 이 새는 밀랍을 먹고 사는 새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리로는 깨기가 너무 단단한 벌집의 일력을 깨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벌집 안내새는 인간이 꿀을 원하며 또 벌집을 깰 수 있다는 걸 알고 마을까지 사람을 찾으러 와서 자신이 찾아놓은 벌집까지 길을 안내한 것입니다. 사람을 못 찾을 경우는 오스리의 일종인 라텔을 찾으러 갑니다. 라텔 역시 꿀을 좋아하며 단단한 밀랍을 깰 수 있는 발톱과 단단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꺼운 피부에 뻣뻣한 털이 나 있어 벌침은 아랑곳하지도 않는답니다. 원래 벌집 찾는 일은 오스리와 계약이 되었었겠죠. 그런데 인간들도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꿀잡이의 이 속에 사는 박테리아들이 없었다면 이들은 밀랍을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꿀길잡이는 그 지방을 소화시키는 것이고요. 만일 우리도 똑같은 박테리아를 갖고 있다면 양초 핫도그를 먹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새가 성당 안으로 들어왔던 것은 밀랍 냄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이 아프리카 밀림을 무너뜨리는 속도에 맞춘다면 꿀길잡이는 곧 박물관의 진열품이 되고 말겠죠. 그러나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박물관은 살아서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밀랍 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행렬모충과 호박벌,
또 새의 얘기를 들어봤으니 이번에는 한 나무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반구를 사랑하고 특히 산과 추운 겨울을 좋아하는 이 나무는 지금 살고 있는 유럽에선 오랫동안 인간으로부터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선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재질이 단단하기는 하지만 참나무와는 달리 부서지기가 쉽기 때문이죠. 이 나무를 너도 밤나무라고 부릅니다. 너도 밤나무의 열매에서 싹이 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운이 좋은 것이죠. 이 열매는 이미 여러 곤류들과 새들과 들쥐들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어린 너도 밤나무는 어두운 빛이 내리쬐는 가운데 잎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 경쟁하는 식물의 잎이 휘젓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잎을 흔들어야 합니다. 초봄이 되면 너도 밤나무의 새로운 잎들이 그림자를 들이우기 전에 서둘러 꽃을 피우려는 아네모네나 앵촉과 식물들과 함께 그 같은 일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엔 그늘에 적응한 식물군인 선갈귀 속 식물들과 어린 너도 밤나무를 말라 죽이는 다른 식물들이 등장합니다. 너도 밤나무 밑에 그늘과 습기 속에 사는 이런 무리 중에 으뜸은 야생 봉소나무입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조그마한 충격에도 열매인 삭과 껍질에 탄성이 있는 팔들이 안쪽으로 세차게 감기면서 씨앗을 3m까지 분출시키기 때문입니다. 여지껏은 이방인들만 있었다고 해도 가을이 되면 너도 밤나무들은 화학적으로 말해 자기 자식들을 살해하도록 조장했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들의 낙엽에는 바라 억제 물질이 들어있고 또한 묘목의 성장에 우울한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농축된 탄닌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눈이 녹는 사이로 어린 너도 밤나무가 모습을 드러내는 걸 보고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린 너도 밤나무는 두 번째 겨울을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도 밤나무는 내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최근에 와서 사랑하는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쭉 사랑해온 균류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너도 밤나무가 싹이 트면 양분을 찾아 작은 뿌리를 땅으로 내려보냅니다. 반년이 지나게 되면 영속적인 두꺼운 뿌리들과 2년 내지 3년마다 모양이 바뀌는 곁뿌리들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 뿌리들이 물과 광물질이 함유된 소금을 흡수하는 것들이랍니다. 그러나 한 균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균류는 곁뿌리를 에워싸며 이들 세포 속으로 침입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세포와 결혼을 해서 균근이라고 불리는 혼합된 새로운 기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같은 공생이 없었다면 너도 밤나무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균류는 광물질이 함유된 소금을 흡수할 뿐 아니라 뿌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균류들이나 바이러스들로부터 뿌리를 보호해줍니다. 게다가 뿌리에게 비타민을 만들어주기까지 하죠. 그 대신에 이 균류는 자신이 광합성을 할 수 없으므로 너도 밤나무 잎이 광합성을 해서 보낸 당분을 이용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너도 밤나무를 사랑하는 균류들은 생식기관을 땅 위로 드러내 보이면서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풍당당한 표고버섯을 버터에 요리하면 맛이 좋습니다. 산호처럼 예쁜 쌀이버섯, 그리고 느타리버섯, 송이과버섯, 그물버섯무리, 너도 밤나무를 가장 잘 자라게 해주는 달걀버섯. 너도 밤나무의 두 개의 사랑 중 첫 번째는 옛날부터 사랑해온 이것들이랍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인간이 이 나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철로의 침묵, 배의 노, 의자 등 목재로 된 수많은 것들을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농학자들은 너도 밤나무를 보았을 땐 아주 작은 배려에 불과하겠지만 모든 걸 다 연구합니다. 너도 밤나무와 기후와 토양과의 관계, 또한 부식토를 만드는 작은 동물군들과의 관계들, 균류들, 바이러스들, 애벌레들, 너도 밤나무가 자랄 때 이를 귀찮게 하는 식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농학자는 너도 밤나무를 위한 이식 모델들과 또한 광합성, 호흡, 가지치기의 가변성 법칙들, 그리고 나무의 성장과 질을 예측해보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너도 밤나무는 그때가 돼야 숫꽃을 만들며 숫꽃의 꽃가루는 바람에 날려 암꽃에 가서 수정시켜 열매가 맺게 됩니다. 열매로부터 의자로 만들어지기 위해 절단기로 잘리기 전까지 줄곧 보살핌을 받으며 평온하게 일세기를 보내는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그토록 많은 보살핌을 전혀 모르고 혼자서 잘 헤쳐나온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너도 밤나무는 루이 14세가 사망한 지 5년 후인 1720년 오를대앙 필립의 섭정시대 때 프랑스의 두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1907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1960년 처음으로 노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껍질에 금이 생기고 균류들로 가지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1922년 272사를 맞게 됐는데 너도 밤나무치곤 굉장히 장수한 것입니다. 40m에 달하는 높이, 땅으로부터 1m 30 지점에서는 반경이 5m 10cm나 됩니다. 그러나 나무 밑둥에 나 있는 이 시커먼 구멍은 소간이 균류들로 썩어 있는 것이죠. 물론 살도록 도와주는 균류들이 아니라 죽게 하는 균류들입니다. 1992년 9월 26일 아침, 우리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이 늙은 너도 밤나무가 마지막으로 아침 해에 광합성 하는 걸 보러 갔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산림 경찰이 쓰러뜨려도 된다는 공식 확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너도 밤나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일 위에 가장 싱싱한 가지를 꺾고 너도 밤나무에 열매를 주었습니다. 너도 밤나무 열매는 온화한 지방의 많은 열매들처럼 싹이 트기 위해선 겨울잠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열매의 잠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 잠에서 일으키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열매가 깨어나게 하고 태양을 향해 쭉 뻗은 아주 곧고 윤기나는 몸통을 가진 멋진 너도 밤나무가 될 모든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너도 밤나무가 애벌레와 벌과 새와 또 희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보셨죠? 인간이 여러분에게 갖는 관심에 따라 늘 애송이 요술쟁이만은 아니랍니다. 멋진 왕자님이 될 수도 있지요. 라고요.